어머니, 갓 지은 밥 내놓으라고요. 아직도 안 됐어요? 임신 7개월째 며느리 서유라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채 시어머니를 향해 손가락을 까딱였습니다. 60을 넘긴 시어머니 박순덕은 허리 통증을 참으며 부엌과 거실을 오갔습니다. 아들 강준혁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아내의 배만 흐뭇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순덕은 밥상을 차리며 생각했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이 집안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라는 사실을. 과연 순덕은 이 잔혹한 진실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박순덕의 손은 쉰 적이 없었습니다. 26에 남편과 사별한 뒤로 그녀는 오직 두 손으로만 세상을 버텨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주방에 들어가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 30년이 넘도록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허리가 휘고 손마디가 굵어져도 순덕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혁이는 순덕의 전부였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키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했을 때 순덕은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는 안도감과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감격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순덕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며느리 서유라는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말투, 무엇보다 준혁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유라는 순덕에게 깍듯이 인사를 올렸고 식사 자리에서도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준혁이랑 행복하게 살게요. 그 말에 순덕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이 생긴 것 같아 기뻤습니다. 신혼집 전세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순덕은 망설임 없이 통장을 털었습니다. 평생 아껴 모은 돈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순덕이 바라는 전부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유라는 상냥했습니다. 명절 때면 일찍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왔고 순덕의 생일에는 직접 고른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지만 순덕은 자신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유라는 착한 아이니까 우리는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부부가 함께 순덕을 찾아왔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묘하게 상기되어 있었고 준혁이는 연신 웃음을 참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순덕은 무슨 일인가 싶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희 드릴 말씀이 있어요. 유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순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무슨 안 좋은 소식이라도. 그러나 유라의 다음 말은 순덕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순간 순덕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임신.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유라의 배 위에 얹힌 손이 보였습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이니? 우리 유라가 정말 임신한 거야? 네, 어머니. 8주째예요. 순덕은 며느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손주. 드디어 손주를 안게 되는구나.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순덕은 하늘에 있을 남편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준혁이가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아빠 돼요. 믿어져요? 믿어지고 말고.
우리 준혁이가 아빠가 되다니.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주의 얼굴을 상상하며 혼자 웃었습니다. 아들을 닮으면 얼마나 잘생길까. 딸이면 유라처럼 예쁘겠지. 이런저런 생각에 날이 밝아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순덕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태교를 돕기로 한 것입니다. 임신한 몸으로 집안일까지 하면 힘들 테니 자신이 가서 살림을 도맡겠다고 했습니다. 유라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순덕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불편하시지 않을까요?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손주 보러 가는 건데. 내가 가서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순덕은 자신이 살던 작은 원룸을 정리하고 아들 부부의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동네를 떠나는 것이 아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집에서 순덕의 하루는 분주하게 돌아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고 아침 밥상을 차렸습니다. 준혁이가 출근하면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점심은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준비했고 저녁에는 영양가 있는 반찬을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 유라는 처음에는 연신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할 수 있어요. 임신하면 힘드니까 넌 쉬어. 내가 다 할게.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순덕은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났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쑤셔도 괜찮았습니다. 며느리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저녁이면 세 식구가 함께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준혁이는 어머니의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감탄했고 유라도 밥을 잘 먹었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손주가 태어나면 어떤 이름을 지을까? 순덕은 틈틈이 좋은 이름을 생각해 두었습니다. 아들이면 강하고 씩씩하게, 딸이면 예쁘고 현명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아직 성별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돌잔치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유라의 태도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물론 임신 초기라 입덧이 심할 때는 예민해지기도 했습니다. 밥 냄새가 역하다며 얼굴을 찡그리거나 갑자기 새콤한 것이 먹고 싶다며 순덕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순덕은 기꺼이 며느리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입덧이 심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순덕은 며느리 방 앞을 지나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라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웃음소리가 문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친구와 통화하나 보다. 순덕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품고 있는 비밀을, 그리고 곧 다가올 폭풍의 전조를. 순덕은 그저 손주를 품에 안을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 믿으며.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순덕은 처음으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그날도 순덕은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제철 과일과 신선한 채소를 골랐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데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손주를 위한 일이니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유라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과자를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들어와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얼른 일어나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을 텐데 순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서 움직이기 힘든가 보다. 유라야, 장 봐왔어.
내가 좋아하는 딸기도 샀어. 유라는 대답 대신 손을 까딱였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라는 뜻이었습니다. 순덕은 멈칫했습니다. 그 손짓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며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유라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를 이름으로 부르는 대신 손짓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덕이 방에 있으면 거실에서 손뼉을 탁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오라는 신호였습니다. 처음에 순덕은 그 소리가 자신을 부르는 것인지 몰라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 들려요? 제가 부르잖아요. 유라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얼른 거실로 나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목이 말라요. 물 좀 갖다 주세요. 시원한 걸로요. 순덕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컵에 따라 가져다 주었습니다. 유라는 한 모금 마시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너무 차가워요. 미지근한 걸로 다시 주세요. 순덕은 아무 말 없이 물을 다시 따라왔습니다. 유라는 이번에는 고개만 끄덕이고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순덕의 하루는 더욱 고단해졌습니다. 유라는 수시로 순덕을 불렀습니다. 간식이 먹고 싶다. 발이 부었으니 주물러 달라. 방 온도가 너무 덥다. 아니, 이번엔 너무 춥다. 텔레비전 리모컨이 저기 있는데 좀 가져다 달라.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순덕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임신하면 몸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호르몬 때문에 예민해진다고도 했습니다. 자신도 준혁이를 임신했을 때 남편에게 투정을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다 받아주었습니다. 나도 그래야지. 순덕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유라의 변화는 단순한 임신 증세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덕은 새벽부터 정성껏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좋은 한우 사고를 푹 고아서 국물을 냈고 미역도 깨끗이 씻어 오래 불렸습니다. 임산부에게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라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국이 완성되자 순덕은 뿌듯한 마음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유라야, 밥 먹자. 오늘은 미역국 끓였어. 임산부한테 좋대. 유라는 천천히 식탁으로 왔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미역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국물을 입에 넣는 순간 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에요? 비린내가 나잖아요. 순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명히 여러 번 맛을 보면서 간을 맞췄는데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맛을 봤을 땐 괜찮았는데 다시 끓여줄까? 임산부한테 이런 걸 먹이시려고요? 아기한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유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덕은 당황했습니다. 미역국이 아기에게 안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저렇게 화를 내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해. 내가 다시 만들게. 순덕은 미역국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손주를 위해서 새로 미역국을 끓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그날 저녁에 터졌습니다. 준혁이 퇴근하자마자 유라가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아까까지는 멀쩡했는데 언제 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유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 내가 먹기 힘들다고 했더니 화를 내셨어. 임신해서 힘든데 그것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서 서러웠어.
순덕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언제 화를 냈단 말인가. 오히려 죄송하다고 하며 국을 다시 끓이지 않았나?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준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유라가 임신해서 힘든 거 아시잖아요.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안 돼요? 준혁아, 내가 언제? 유라가 거짓말하겠어요? 어머니, 요즘 유라 많이 예민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순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을 해봤자 아들은 아내 편이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자신이 며느리를 구박하는 시어머니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유라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순덕이 만든 음식에 번번이 트집을 잡았습니다. 국이 짜다, 반찬이 싱겁다, 밥이 질다. 어떤 음식을 내놓아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해놓으면 구석에 먼지가 있다며 다시 하라고 시켰습니다. 빨래를 개어 놓으면 접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며 다시 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퇴근하는 시간이 가까워지면 유라는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바꿨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 얼른 일어나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들었지?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순덕을 부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말투였습니다. 유라는 남편 앞에서 시어머니에게도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맛있는 거 해주셔서 감사해요. 순덕은 그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아까까지 자신에게 쏘아붙이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며느리를 험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다. 밤이 되면 순덕은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특히 무릎과 허리가 심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나 싶었지만 유라가 혼자 있기 싫다며 외출을 막았습니다. 며느리를 두고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한 걸까? 결혼 전, 결혼 후에도 한동안은 그렇게 상냥하던 아이가 순덕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임신 때문에 예민해진 것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손주가 태어나면 유라도 예전처럼 돌아올 거야. 어느 날 밤 순덕은 화장실에 가려고 방을 나섰다가 며느리 방에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유라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자신에게 보이던 짜증 섞인 목소리와는 달리 달콤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응, 알았어. 나도 보고 싶어. 순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친구인가? 아니면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자. 며느리를 의심하다니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버티면 예쁜 손주를 안을 수 있어. 순덕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임신 7개월째 유라의 요구는 한계를 모르고 커져갔습니다. 어머니, 갓 지은 밥 내놓으라고요. 왜 이렇게 늦어요? 순덕은 부엌에서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밥솥에서 막 퍼낸 쌀밥은 아직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빨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습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 생각은 안 하세요? 배고파 죽겠는데. 순덕은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반찬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계란말이, 된장찌개. 한 상 가득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유라는 식탁 앞에 앉아 젓가락으로 반찬을 휘저었습니다. 시금치나물을 집어 코끝에 가져가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냄새나요. 언제 만든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만들었어. 새벽에 장 봐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냄새가 오늘 만든 거예요? 다시 해오세요. 순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명 오늘 아침에 묻혔는데. 하지만 항변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시금치나물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로 시금치를 데치고 양념을 했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손목에 통증이 생겼는데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들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손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았지만 유라가 혼자 있기 싫다며 외출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만든 나물을 들고 나왔을 때 유라는 이미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짜장면 그릇이 놓여 있었고 유라는 맛있게 면을 후루룩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정성껏 차린 밥상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나물 그릇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유라는 순덕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거기 왜 서 계세요? 치울 거 있으면 치우세요. 순덕은 천천히 밥상을 치웠습니다. 아까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내일은 먹어줄까? 아마 또 트집을 잡겠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오후 유라가 순덕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발 좀 주물러 주세요. 너무 부었어요. 순덕은 거실로 나가 유라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며느리의 발을 두 손으로 감싸 천천히 주물렀습니다. 손목의 통증이 심해졌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텔레비전을 보며 과자를 집어 먹었습니다. 순덕이 발을 주무르는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순덕의 손이 느려지자 유라가 발을 확 빼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제대로 못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순덕은 무릎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앉았다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순덕의 몸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악화되어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고역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 돌아오면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손목의 통증도 심해져서 무거운 것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건초염이었습니다. 순덕은 병원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라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나가시면 저 혼자 어떡해요? 임산부가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요? 잠깐만 다녀올게. 1시간이면 돼. 안 돼요. 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누가 옆에 있어야 해요. 유라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임산부가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자신의 몸보다 손주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순덕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밥상을 차려도 유라가 트집을 잡으면 다시 만들어야 했고 정작 자신은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몸무게가 빠지고 얼굴이 헬쑥해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덕은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손으로 벽을 짚으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니 힘이 풀렸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화장실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를 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라의 방은 바로 옆이었습니다. 분명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차가운 바닥에 누운 채 밤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이 출근하려다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순덕은 아들의 목소리에 겨우 눈을 떴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밤새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어서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준혁은 급히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로 인한 빈혈입니다. 어르신, 최근에 제대로 식사를 못 하셨죠?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준혁은 의사의 말을 듣고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야위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왜 아프신 걸 말씀 안 하셨어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순덕은 애써 웃었습니다. 아들이 걱정할까봐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약을 처방받은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라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순덕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유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배고파요. 점심 뭐 해주실 거예요? 순덕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밤새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는데, 병원에 다녀왔는데, 안부 인사도 없이 밥부터 달라니. 하지만 순덕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에 준혁이 퇴근하자 유라는 남편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순덕은 거실 구석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유라의 입모양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준혁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안사실이지만 유라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어머니가 좀 이상해. 아침에는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대잖아. 혹시 꾀병 아닐까? 내가 힘들어서 집안일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런 거 아닐까? 며칠 뒤 유라가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산후조리원 예약하려고요. 고급으로요. 조리원? 내가 산후조리 해줄 수 있는데. 어머니가요? 유라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에서 쓰러지신 분이 산후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저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요? 아기한테 문제가 생기면요? 순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라는 준혁에게 산후조리원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예약하고 싶다며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준혁은 망설였지만 결국 대출까지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유라는 낮 시간에 종종 외출을 했습니다. 산부인과 정기검진이 있다고 했습니다. 순덕은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임산부가 병원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오히려 다녀오라고, 조심히 다녀오라고 배웅했습니다. 유라가 외출한 날이면 순덕은 잠시나마 쉴 수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으면 온몸의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이 집에 온 후로 제대로 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라가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지면 다시 일어나 집안을 정돈했습니다. 유라는 외출해서 돌아오면 묘하게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고 휴대폰을 보며 혼자 웃기도 했습니다.
산부인과를 다녀와서 기분이 좋은 걸까? 아기가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나 보다. 순덕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순덕은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주를 위해서야.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야.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순덕은 며느리의 잦은 외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산부인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62번째 생일이 밝았습니다. 순덕은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준혁은 어젯밤에도 아무 말이 없었고 며느리 유라는 당연히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순덕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는 법이지. 그래도 생일인데 미역국은 끓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것처럼. 순덕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미역을 불렸습니다. 혼자서 미역국을 끓이며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딸이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셨다면. 미역국이 완성될 무렵 유라가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온 유라는 냄새를 맡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무슨 냄새예요? 미역국이에요? 응, 오늘 내 생일이라서. 아, 그래요? 유라는 관심 없다는 듯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도 미역국 한 그릇 먹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순덕은 혼자 밥상을 차려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머니 생일인 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알고 있어도 잊었을지 모릅니다. 요즘 아들은 아내 챙기기에 바빠 어머니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라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순덕이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반가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오랜 친구 김말순이었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덕아, 생일 축하해. 순덕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찾아와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순을 얼른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머, 말순아. 이게 얼마만이야?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내 생일인데 당연히 와야지. 예전에 살던 데 갔더니 이사 갔다고 해서 준혁이한테 연락해서 주소 받았어. 말순은 활짝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곧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임산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왔는데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순덕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친구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얼굴은 헬쑥하고 눈 밑에는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순덕아, 너 왜 이렇게 야윈 거야? 아니야, 그냥 좀 바빴어.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누운 유라에게 다가갔습니다. 며느리 되시는 분이죠? 저 순덕이 친구 김말순이에요. 유라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건성으로 인사를 하고는 다시 휴대폰 화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말수는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 친구가 방문했는데 일어나 인사도 하지 않다니. 게다가 오늘은 시어머니 생일이었습니다. 며느리, 오늘 시어머니 생신인 거 알아요? 유라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 오늘 생일이었어요? 몰랐네. 어머니가 말씀을 안 하셔서. 말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일도 모르고 있었다니. 아니, 아까 순덕이 미역국 끓이며 생일이라고 말했는데 벌써 잊은 것인가. 말수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신인데 인사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유라는 그제야 휴대폰을 내려놓고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 임산부예요. 몸이 안 좋아서요. 그 한마디에 말순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임산부라는 말이 면제부가 되는 것인가. 순덕이 얼른 말순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말순아, 우리 잠깐 나가자. 바람 좀 쐬자. 순덕은 친구를 데리고 아파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단지 내 작은 공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덕아, 내 며느리 원래 저래? 아니야. 임신해서 예민한 거야. 원래는 착한 애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를 하인처럼 부리면 어떡해. 생일인데 축하 인사도 안 하고. 순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면 자신이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았습니다. 말순은 친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덕의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던 손이었습니다. 말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순덕아, 너 많이 힘들지? 그 한마디에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힘듦을 알아주니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말순아, 나 어떡하면 좋겠니? 손주 생각해서 참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말순은 아무 말 없이 친구를 안아주었습니다. 순덕은 친구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말순은 돌아갔습니다. 가기 전에 순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덕아, 너무 참지 마. 내 몸이 먼저야.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유라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집에 들어서자 유라가 소파에서 일어나 순덕을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친구분한테 저 흉본 거 아니죠?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안 했어. 정말요? 밖에서 한참 있더니 뭔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시어머니를 쏘아봤습니다. 어머니, 임산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저한테 신경 쓰이는 일 만들지 마세요. 유라는 쏘아붙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덕은 텅 빈 거실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 인사는커녕 핀잔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 퇴근했습니다. 순덕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하기로 했습니다. 준혁아, 엄마 할 말이 있어. 네, 뭔데요? 유라 말이야. 요즘 좀 심한 것 같아. 엄마한테 하는 말이나 행동이.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엄마도 힘든데 유라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좋겠어서. 순덕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험담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도록. 하지만 준혁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유라가 임신해서 힘든 거예요. 좀 참아주시면 안 돼요? 아니, 엄마도 참고 있어. 근데 손주 생각해서요. 유라가 스트레스 받으면 아기한테도 안 좋아요. 순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아내 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아내 편이었습니다. 순덕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아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순덕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생일이었지만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습니다. 케이크도 선물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서러움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라는 더욱 노골적으로 순덕을 몰아붙였습니다. 친구에게 자신의 흉을 봤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순덕이 무엇을 해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밥이 늦다, 빨래가 덜 말랐다, 청소가 부실하다. 끝이 없었습니다. 순덕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작은 방에 누우면 온몸이 아팠습니다. 손목도 무릎도 허리도. 하지만 몸의 통증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왔는데 그 아들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순덕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대답 없는 질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며칠 뒤 말순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예고 없이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현관문을 열자 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의 밝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고민이 있는 사람처럼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말순아, 웬일이야? 또 왔어? 순덕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우리 잠깐 밖에서 얘기하자. 말순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순덕은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순덕은 신발을 신고 친구를 따라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작은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순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말순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말순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아, 내가 어제 백화점에 갔거든. 응, 그래서? 거기서 내 며느리를 봤어. 순덕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제 유라는 산부인과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나갔습니다. 백화점이라니. 검진 끝나고 백화점에 들렀나 보다. 임산부 용품이라도 사러 갔겠지. 순덕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뭐 사러 갔나 보지. 근데 말순이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힘든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친구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말순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근데 뭐, 혼자가 아니더라고. 순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니. 무슨 소리야? 남자랑 같이 있었어. 내 아들은 아니었어. 순간 순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자. 아들이 아닌 남자. 그게 무슨 말인가?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순아, 내가 잘못 본 거야. 유라 친구겠지. 아니면 친척이나. 아니야. 친구나 친척 같은 사이가 아니었어. 말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30 중반쯤 되어 보였어. 키가 크고 잘 차려입었더라고. 손목에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고 내 며느리를 아주 살갑게 대하더라.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은 말을 이었습니다. 둘이 손잡고 걸어가더라고. 남자가 내 며느리 배를 쓰다듬기도 했어. 그게 친구나 친척 같아? 나 분명히 봤어. 손을 잡고 배를 쓰다듬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순덕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라가 다른 남자와.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말순아, 내가 착각한 거야. 유라가 그럴 애가 아니야. 순덕아, 나도 내가 상처받을까봐 말을 안 하려고 했어.
근데 너무 확실하게 봤어. 거짓말이 아니야. 말순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순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리로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동안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유라가 낮 시간에 자주 외출하던 것, 산부인과 검진이라고 했지만 어쩐지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마다 유난히 신경 써서 화장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는데 왜 그렇게까지 꿈이나 싶었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오면 묘하게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밤마다 방에서 들리던 웃음 섞인 통화 소리, 친구와 통화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너무 달콤했습니다. 애교 섞인 목소리, 남편인 준혁에게도 그런 목소리를 낸 적이 있던가. 설마, 정말 설마.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유라는 임신한 몸이야. 아기 아빠가 준혁이인데 다른 남자를 만날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걸까?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그날부터 며느리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라는 휴대폰을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항상 휴대폰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문자가 오면 화면을 가린 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할 때는 꼭 방문을 닫았습니다. 외출하는 날이면 유라는 거울 앞에서 오래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장을 꼼꼼히 하고 옷도 여러 번 갈아입었습니다. 임산부복 중에서도 가장 예쁜 것을 골랐습니다. 병원에 가는데 왜 저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걸까? 외출해서 돌아온 유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평소에 순덕에게 쏘아붙이던 것과는 다른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잠시뿐이었지만 며칠을 그렇게 관찰했습니다.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말순이 착각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순덕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다니.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의심하면 안 돼. 결정적인 일은 며칠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유라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급하게 일어나는 바람에 소파 위에 휴대폰을 두고 갔습니다. 순덕은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라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순덕은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습니다. 남의 휴대폰을 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니까. 하지만 알림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메시지가 연달아 오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무심코 휴대폰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 이름 옆에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내용이 잠금 화면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못 봐서 아쉬웠어. 우리 아기 사진 빨리 보고 싶다. 순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아기. 그 세 글자가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우리 아기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 유라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우리 아기라니.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싱크대를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라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소파 위에 휴대폰이 있는 것을 보고 급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순덕의 굳어진 표정을 보았습니다. 유라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 표정을 바꿨습니다. 어머니, 제 폰 봤어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안 봤어. 정말요?
유라의 눈이 순덕을 훑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순덕은 애써 표정을 숨기며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유라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방금 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유라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준혁이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손주가 핏줄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순덕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싱크대 앞 바닥에 쭈그려 앉아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올까봐.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라의 잦은 외출, 화장실에서 들리던 달콤한 통화 소리, 외출해서 돌아올 때마다 밝아지는 표정, 그리고 자신을 하인처럼 부리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던 태도. 만약 유라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면, 아들을 속이고 있었다면, 그녀가 품고 있는 아기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면, 순덕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메시지 하나만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아직 확실한 게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 순덕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심어진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순덕의 마음을 갉아먹을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날 본 메시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기. 그 세 글자가 악몽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그 문장이 떠올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혼자 끙끙 앓던 순덕은 결국 말순에게 연락했습니다. 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 그리고 자신의 의심에 대해서. 말순은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덕아, 내가 말했잖아.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말순아, 근데 아직 확실한 게 아니잖아.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그럼 확인해봐. 내 며느리가 어디를 가는지 따라가봐. 말순의 말에 순덕은 망설였습니다. 며느리를 미행한다는 것이 떳떳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하고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유라가 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꼼꼼히 하고 예쁜 임산부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어머니, 저 산부인과 검진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순덕은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유라가 현관문을 나서자 순덕은 잠시 후 뒤따라 나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라는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순덕도 서둘러 다른 택시를 탔습니다. 저 앞에 택시 따라가 주세요. 기사가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순덕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산부인과가 있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라의 택시가 고급 호텔 앞에서 멈췄습니다. 순덕의 택시도 조금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순덕은 요금을 내고 서둘러 내렸습니다. 멀찍이서 유라의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유라는 호텔 로비를 지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순덕은 카페 입구 근처 기둥 뒤에 숨어서 안을 살폈습니다.
유라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묘사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잘 차려입은 남자.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유라가 다가가자 남자가 일어나 반겼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은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마치 연인처럼. 남자가 유라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라는 행복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남자가 무언가를 속삭이자 유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또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치 세상에 둘만 있는 것처럼.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두 사람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계속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가 계산을 하고 유라와 함께 카페를 나왔습니다. 순덕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은 순덕을 발견하지 못하고 호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자가 유라를 택시에 태워주며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기둥을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말순의 말이 맞았습니다. 며느리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말순에게 전화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신이 본 것을 전했습니다. 말순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순덕아,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봐야 해. 흥신소에 의뢰해봐. 흥신소? 그래.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내 아들한테 말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 말순의 말이 맞았습니다. 사진 몇 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유라와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순덕은 말순의 도움을 받아 흥신소를 알아봤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평생 모은 비상금을 털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돈으로 제대로 조사해 주세요. 저 남자가 누구인지, 우리 며느리와 어떤 관계인지 전부 알고 싶어요. 흥신소 직원에게 사진과 함께 의뢰를 맡겼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순덕은 그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유라의 얼굴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마음으로 보고서를 받으러 갔습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보시죠. 직원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과 함께 자세한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최도윤, 36살,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유라의 대학 동창이었고 3년 전에 결혼한 유부남이었습니다. 아내 이름은 한서연. 아직 자녀는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순덕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사 결과 서유라와 최도윤은 서유라의 결혼 전부터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됨. 두 사람의 호텔 숙박 기록 다수 확인. 특히 서유라의 임신 추정 시기와 맞물리는 숙박 기록이 3건 존재함. 순덕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임신 추정 시기와 맞물리는 숙박 기록.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유라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준혁이의 아이가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습니다.
순덕은 보고서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흥신소 사무실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직원이 당황해서 물을 가져다 주었지만 순덕은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다른 남자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채 아들의 아내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하인처럼 부려먹으면서 손주라며 기대하게 만들면서 그동안의 일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유라가 왜 그토록 당당하게 굴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이 집을 떠날 생각이었으니까 시어머니를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고 남편에게서 뜯어낼 것은 뜯어낸 다음 떠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순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라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죄책감 같은 것은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보고서를 내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유라는 출산이 다가오면서 더욱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과의 만남을 늘렸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외출했습니다. 산부인과 검진이라는 핑계는 이제 너무 자주 써서 본인도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윤은 유라에게 달콤한 약속을 했습니다. 출산 후에 아내와 이혼하겠다고, 그리고 함께 살자고. 유라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새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한편 도윤의 아내 한서연도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잦은 야근, 갑작스러운 출장, 휴대폰을 유난히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두던 휴대폰을 요즘은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의심이 생겼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호텔 결제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결제 기록도 있었습니다. 야근이라고 했던 날, 출장이라고 했던 날의 기록이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덕은 보고서를 침대 밑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아직 아들에게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잔혹한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리고 배신자들에게 어떻게 대가를 치르게 할지, 순덕은 처음으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혼자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흥신소 보고서를 받은 뒤 순덕은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 바로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아내를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들이밀어도 어머니가 며느리를 싫어해서 꾸며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순덕은 보고서에 적힌 이름을 다시 읽었습니다. 최도윤의 아내 한서연. 같은 피해자였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한 여자.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서연을 만나야겠다고. 흥신소를 통해 서연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 최도윤 씨의 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만나주실 수 있으신가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이틀 뒤 순덕은 시내의 한 조용한 찻집에서 서연을 만났습니다. 서연은 30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순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순덕이라고 합니다. 제 며느리가 사모님 남편을 만나고 있어요. 서연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충격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이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건. 다만 누구인지는 몰랐어요. 순덕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흥신소 보고서와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서연은 한 장 한 장 사진을 살펴봤습니다. 호텔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 남자가 여자의 배를 쓰다듬는 모습. 헤어질 때 이마에 입맞춤하는 장면.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배가 불룩했습니다. 임산부였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임신까지 했다고요? 제 남편 아이를?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만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젊은 여자도 남편에게 배신당한 것입니다.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 언니가 변호사예요. 상담을 받아볼게요.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저도 며느리와 이혼시킬 겁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해요. 같이 움직여요. 연대하면 더 확실하게 끝낼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순덕은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유라가 출산을 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어 병원으로 갔고 몇 시간의 분만 끝에 3.2kg의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준혁은 분만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 아빠 됐어요. 아들이래요. 준혁은 기쁨에 겨워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수 있어. 그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봤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순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준혁은 그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착각했습니다. 유라는 고급 산후조리원에 입원했습니다. 준혁이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비용이었습니다. 유라는 조리원에서 편하게 지내며 도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곧 새 삶이 시작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유라가 조리원에 입원한 사흘째 되는 날, 순덕은 아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집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뭔데요?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사진과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준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남자는 누구고? 유라가 만나던 남자야. 최도윤이라고 해. 유라 대학 동창이고 유부남이야.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유라가 왜 다른 남자를 만나요? 보고서를 읽어봐. 흥신소에 의뢰해서 조사한 거야. 준혁은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호텔 숙박 기록, 레스토랑 결제 내역, 그리고 임신 추정 시기와 맞물리는 만남 기록. 준혁은 보고서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조작한 거죠. 어머니가 유라를 싫어하셔서 꾸며낸 거죠. 준혁아, 유라가 그럴 리가 없어요. 저한테 그럴 리가 없다고요.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노와 부정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순덕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DNA 검사를 해보자.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지 않겠니? 준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DNA 검사. 그 세 글자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검사를 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지 아닌지,
준혁은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진과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봤습니다. 아내의 얼굴, 모르는 남자와 손을 잡고 웃는 아내의 얼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검사할게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아기의 구강세포와 준혁의 DNA를 채취해 비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결과가 나온 날 순덕과 준혁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건넸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친자 확률 0%. 준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결과지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35살 먹은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괴롭히면서까지 지켜주려 했던 아내. 임신해서 힘들다며 어머니를 구박할 때도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져도 아내 걱정부터 했습니다. 그 아내가 자신을 철저히 배신했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자신을 속이고 어머니를 학대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서연은 남편 도윤에게 이혼 소송장을 전달했습니다. 도윤은 황당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이에요. 불륜 증거 다 있어요. 위자료도 청구할 거고 재산 분할도 요구할 거예요.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은 그날 남편 회사의 윤리위원회에도 불륜 사실을 제보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의 불륜 스캔들. 회사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유라는 조리원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도윤에게서 연락이 끊긴 것입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유라가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 준혁이 조리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유라는 반가운 표정으로 남편을 맞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준혁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눈빛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준혁은 대답 없이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유라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유라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친자 확률 0%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여보, 이게... 설명해봐. 준혁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유라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철저하게 계획했다고 믿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들통났습니다. 유라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필사적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를 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곧 본능적으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준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이거 잘못된 거야. 검사가 틀린 거야. 내가 왜 그래? 나 당신밖에 없잖아. 준혁은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유라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여보, 제발. 나 믿어줘. 그 남자가 강제로 그런 거야. 나도 피해자야. 나도 힘들었어.
그 말에 준혁이 비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유라 앞에 펼쳤습니다. 호텔 카페에서 남자와 손을 잡고 웃는 유라의 모습, 백화점에서 나란히 쇼핑하는 장면, 남자가 유라의 배를 쓰다듬는 모습, 헤어질 때 이마에 입맞춤을 받으며 행복해하는 표정, 어느 것 하나 강제로 당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강제로 당한 사람이야? 이 표정이 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증거 앞에서 모든 거짓말이 무너졌습니다. 준혁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서명해.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한 짓 알아? 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갔을 때 내가 뭘 했어? 꾀병 부리는 것 같다고 했잖아. 다른 남자 아이 뱃속에 품고서 우리 어머니를 종처럼 부려먹었잖아.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위자료 청구할 거야. 내가 어머니한테 한 짓 전부 기록해뒀어. 정신적 피해 보상도 받을 거고. 유라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상황은 더 비참했습니다. 아내 서연이 회사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불륜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호텔 숙박 기록, 레스토랑 결제 내역, 미래 사진, 대기업 임원의 불륜 스캔들은 회사 내부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즉각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결국 권고 사직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혼 소송도 도윤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서연의 변호사 언니는 유능했습니다. 불륜의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도윤은 항변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산의 절반 이상을 아내에게 넘기고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화려했던 대기업 임원, 고급 시계를 차고 호텔 카페에서 여유롭게 불륜을 즐기던 남자.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직장도 가정도 재산도 모두 잃었습니다. 유라는 도윤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러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연락을 시도한 끝에 겨우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도윤 씨, 나야. 왜 전화 안 받아?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잖아. 같이 살기로 했잖아.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도 내 때문에 다 잃었어. 알아서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라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함께 살자던 약속. 아기가 태어나면 아내와 이혼하겠다던 말.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도윤은 처음부터 유라를 책임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유라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연인에게 버림받고 아이만 남았습니다. 결국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니? 유부남 아이를 임신하고 남편을 속여? 우리가 널 그렇게 키웠니?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나무랐습니다. 아버지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동네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유부남과 바람 피워서 아이를 낳은 여자, 남편과 시어머니를 속이고 이용한 여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유라를 따라다녔습니다. 마트에 가도 길을 걸어도 손가락질이 느껴졌습니다.
유라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덕과 준혁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 준혁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5살 먹은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눈이 멀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아내 말만 들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도 유라 편만 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순덕은 아들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준혁아, 됐다. 늦었지만 내가 알아줘서 다행이야.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잘할게요. 2번 다시 어머니 힘들게 안 할게요. 순덕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모든 서러움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화해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 뒤 준혁은 어머니를 위해 작은 식당을 차려드렸습니다. 크지 않은 가게였지만 깔끔하고 정갈했습니다. 순덕은 평생 식당 주방에서 갈고 닦은 솜씨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정성이 담긴 집밥 같은 맛.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손님들의 칭찬에 순덕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은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이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문을 닫았습니다. 셔터를 내리며 아들과 나란히 걷는 길이 행복했습니다. 한서영과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연은 이혼 후 받은 재산으로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 사람은 가끔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덕 언니, 우리 참 많이 힘들었죠? 그래, 많이 힘들었지. 근데 이제는 괜찮아.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2 사람은 피해자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식당 단골 손님이었던 여성이었습니다.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준혁의 과거를 알고도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2 사람은 조용히 재혼했습니다. 새 며느리는 순덕을 친어머니처럼 대했습니다. 식당 일이 바쁠 때면 와서 도와주었고 순덕의 생일에는 직접 케이크를 구워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순덕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진짜 며느리구나.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1년 뒤 순덕은 진짜 손주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들을 꼭 닮은 아기였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주를 안고 순덕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핏줄을 아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라는 여전히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도윤에게 버림받고 부모님에게 냉대받으며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양육비는 도윤에게 청구했지만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도윤도 이제 형편이 어려워졌으니까 가끔 순덕의 식당 앞을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손님들로 붐비는 식당, 환하게 웃으며 일하는 순덕, 그 옆에서 어머니를 돕는 준혁, 창밖으로 보이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 유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자신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아니, 자신이 망쳐버린 자리였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자신이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오늘도 식당 문을 엽니다. 아들이 옆에 있고 며느리가 있고 손주가 있습니다. 오래 기다린 행복이었습니다. 고통 끝에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었습니다. 남을 속이고 이용한 대가는 반드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은 결국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늦어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빛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순덕은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댓글에 소중한 의견도 공유해주세요. 아울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소나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